오늘 할 챕터는 9장 클러스터링 부분입니다. 이 클러스터링을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클러스터링에서 간단히 알아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고 쉬운 알고리즘인 K-민즈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알아보고, 이제 이 클러스터링을 얼마나 잘 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까지 이렇게 세 가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클러스터링이 뭐냐? 클러스터링은 일단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데이터만 있는 곳에서 그거를 비슷한 것끼리 묶어낸다 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좀 더 있어 보이게 말을 하면 이제 물리적 혹은 추상적인 객체, 그러니까 그 변수들 안에 쓰인 그 표본, 이그젠플들을 비슷한 이그젠플끼리 좀 그룹화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통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클러스터링은 이 하이어러키컬 클러스터링, 계보적 군집 방법입니다. 계보적 군집 방법은 이 어떤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거리 행렬을 계산을 하는데, 이제 거리 행렬을 계산하는 방법이 대체적으로 한 네 가지, 뭐 최단거리, 뭐 최장거리, 그리고 평균거리,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렇게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엮이는 그 변수들끼리가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순서대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위에 상위 계층부터 순서대로 표시를 해서 뭐 가장 최하위 그 변수들 군집이 형성될 때까지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그래프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은 지금 이거 뭐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레브 톨스톨 그 변수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프란츠 어쩌고랑 JRR이랑 이 프란츠 어쩌고랑 JRR이 하나의 군집으로 묶여 있는 거고, 그 작은 소음 군집이 그 옆에 있는 레브 어쩌고랑 같이 또 하나의 군집을 이루면서 이제 층이 형성이 되는 거죠. 하위 계층의 군집부터 상위 계층의 군집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계층이 존재하는 군집 방법이다 라고 해서 계보적 군집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계보적 군집 방법의 장점은 꼭 맨 하위를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개의 클러스터링 개수가 나오는데, 굳이 이걸 쓸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상위권의 클러스터링을 쓸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 군집 방법인데, 이 분리 군집 방법은 오늘 메인으로 설명할 K-민즈 알고리즘이 속한 방법으로, 이 파티셔닝 클러스터링은 그냥 개체가 서로 중복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그젠플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그 각각의 이그젠플들을 분류해내는, 그냥 뭐 이 이그젠플들끼리 하나의 클러스터링으로 엮고, 또 이 이그젠플들끼리 하나의 클러스터링으로 엮고, 그냥 말 그대로 뭐 바닥에 구슬 같은 걸 이렇게 흩 뿌려 놓고 비슷한 구슬들끼리 모아서 이제 묶어 놓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는데, 아무래도 KNN처럼 모든 이그젠플들과의 디스턴스를 계산하고, 그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은 있어야겠죠. 이 클러스터링 할 기준점이, 그 기준점과의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기준점에 이제 클러스터링을 속하게 분류를 해내는 방법입니다. 하니까 힘드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복 군집 방법이라고 오버래핑 클러스터링인데, 이거는 방금 바로 전에 했던 그냥 분리 군집 방법이랑 비슷한데, 그냥 클러스터링과 클러스터링 간의 어떤 중복을 허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냥 뭐 이런 클러스터링 방법이 있다 라고만 알고 가고, 바로 K-민즈 알고리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K-민즈 알고리즘은 일단 클러스터링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름도 KNN이랑 비슷한 만큼 KNN이랑 상당히 비슷한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unsupervised learning이고 KNN은 supervised learning이라는 점이 있고,
하지만 KNN에서도 가까운 K개의 네이버를 엮는 것처럼 K민지에서도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여기에서의 K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군지호를 묶는다의 K고 KNN은 그 표본과 가까운 K개의 표본을 이용을 해서 분류를 하겠다의 용도의 K라는 차이를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클러스터라는 게 그러니까 클러스터로 분류를 했으면 그 클러스터 안에 있는 표본들은 서로 좀 유사해야 되고 이 클러스터랑 다른 클러스터는 당연히 조금 달라야 그러니까 확실히 구분이 돼야 제대로 구분을 했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각 클러스터의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표본들 간의 그 거리 차이, 그 분산을 좀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이제 최적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4가지 단계로 살펴보면 먼저 무작위로 K개의 중심점, 이 센트로이드를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뭐 자료가 한 100개 있다. 그 중에서 이걸 내가 4개의 클러스터링으로 설정을 하겠다. 그 100개 중에 4개를 랜덤하게 선출을 하고 그 4개를 이제 4개의 클러스터링의 중심점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언된 4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예제를 그 4개의 센트로이드와의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고 여기서 디스턴스는 일반적으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을 하고 뭐 다른 디스턴스 방법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K민지는 웬만해서는 유클리디안을 메인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는 단계가 이제 스텝 2 단계고 만약에 디스턴스를 다 계산을 했으면 어떤 클러스터의 중심이랑 가장 가까운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 4개 중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클러스터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0개의 자료가 4개의 클러스터를 각각 다 할당받게 되는 과정이 스텝 2가 끝나는 과정이고 그러면 이제 4개의 클러스터가 할당된 표본들이 있으면 첫 번째 클러스터의 표본들 중에서 평균 지점 가장 가운데를 이제 새로운 센트로이드로 선정을 하고 또 두 번째 클러스터에서도 그 값들의 이제 평균을 구해서 그 지점에 센트로이드를 설정을 하고 하는 식으로 다시 새로운 4개의 센트로이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클러스터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하면 최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K민지냐라는 건 그 센트로이드를 설정을 할 때 평균을 쓰기 때문에 K민즈라고 외우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알고리즘을 딱 봤을 때 이제 바로 생각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시각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먼저 K가 3개라고 했을 때 K개의 센트로이드를 랜덤하게 설정을 하고 이 K개의 센트로이드를 기반으로 각각의 표본들이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고 클러스터를 배정받게 됩니다. 가까운 것들끼리. 이렇게 이제 3개의 클러스터가 각각 다 잘 할당된 상태에서 클러스터 내부의 평균 위치의 센트로이드를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이제 몇 번 더 반복을 했는데 클러스터가 변하지 않는다. 그럼 거기서 이제 클러스터를 멈추고 반환되는 값은 센트로이드의 좌표랑 그리고 각각의 표본들이 몇 번 클러스터에 포함이 됐는지에 대한 결과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알려줬던 랜덤하게 초기화를 한다. 이거는 이제 표준 알고리즘 방법이고 초기화 방법이 좀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아마 초기화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초기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클러스터링 결과가 이렇게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시작 지점이 뭐 다른 데서 랜덤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최적화를 하다 보니까 아마 로컬 옵티미제이션 같은 그런 좀 잘못된 문제, 그 최적화가 제대로 안 된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최적인 방법은 뭐 여러 번 시행을 해서 뭐 이게 좀 어느 정도 결과가 수렴될 때까지 하는 그 당금질 기법 뭐 이런 회피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고 먼저 초기화 방법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이건 아까 그 표준 알고리즘에서 나왔던 그냥 임의의 클러스터를 할당하고 그 기준으로 평균값을 초기 중심점으로 설정한다. 아니다. 이 랜덤 파티션은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에 그냥 만약에 4개의 클러스터를 설정하겠다. 4개 클러스터를 랜덤하게 다 할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점 없이 그냥 그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이제 각각 랜덤하게 클러스터를 다 할당하고, 그리고 그럼 할당된 클러스터가 있으니까 그 클러스터 내부의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이 초기 센트로이드다 라고 선언을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알고리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랜덤 파티션은 처음부터 클러스터를 랜덤하게 할당하고 랜덤하게 할당된 클러스터에서 평균 지점이 이제 센트로이드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랜덤 파티션 초기화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퍼지 방법인데, 퍼지 방법은 이제 데이터 집합, 그러니까 모든 표본들 중에서 임의의 K개를 선택을 해서 각 클러스터의 초기 중심점으로 선정하는, 아까 말했던 표준 알고리즘에 쓰인 방법이 이제 퍼지 초기화 방법이어서 이걸 이제 퍼지 K 민즈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표준 알고리즘에서 썼던 거랑 똑같은 거라서 그렇게 알아두고 가시면 되고, 다음은 맥퀸 초기화 방법인데, 맥퀸 초기화 방법은 이제 전체 데이터에서 임의의 K개를 선택을 해서 초기 중심점을 하는 것까지는 이제 퍼지랑 좀 비슷한데, 여기서 또 그 기준으로 클러스터를 할당하고 무게중심을 다시 계산, 그러니까 센트로이드를 다시 평균 뭐 이런 방법으로 다시 계산해서 초기 중심점으로 선정하는 것까지가 초기화 방법입니다. 아까 K민을 설명을 할 때 K개를 임의로 설정을 하고 그 기준으로 클러스터를 할당을 해서 센트로이드 한 번 움직이는 것까지 보여줬는데, 이게 사실상 맥퀸의 초기화 방법 그 시작부터 끝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초기화를 하는 것. 일단 클러스터를 임의로 배정을 하고 그 K개의 센트로이드를 선정을 하고 그 K개를 기준으로 각각 클러스터를 다시 배정한 다음에 배정된 클러스터 내부에서 센트로이드 한 번 계산한 거, 그게 이제 그 초기 센트로이드다. 그래서 그 초기 센트로이드를 기준으로 다시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코프만 그 초기화 방법인데, 이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먼저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거기서 그 모든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심에 해당하는 위치, 그거를 첫 번째 센트로이드로 잡고 그 센트로이드랑 이 선택되지 않는 표본들과의 디스턴스, 이건 그냥 일반 디스턴스가 아니라 좀 코프만 알고리즘 자체적으로 쓰는 그 어떤 거리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그 계산을 해서 그게 이제 가장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센트로이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선택되지 않는 집단에서 가장 가까운 점을 두 번째 센트로이드로 설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두 개의 센트로이드가 설정이 됐으니까 또 이제 두 개의 센트로이드 기준으로 선택되지 않는 그 데이터 집단들을 가지고 두 개의 센트로이드랑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두 개의 센트로이드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또 선택되지 않는 집단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센트로이드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K가 선택될 때까지. 그러니까 일단 가장 가운데 센트로이드를 하나 설정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이거랑은 멀리 떨어졌으면서 선택되지 않는 데이터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단에 가까운 위치에 센트로이드를 하나 또 설정을 하고, 또 이 센트로이드랑 다른 센트로이드랑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에, 그리고 그곳에 이제 다른 선택되지 않은 데이터 집단이 많다.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센트로이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센트로이드 간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린 상태에서 초기화를 끝내려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K민즈의 장단점을 보면, 뭐 장점은 일단 가장 간단한 거지. 지금 설명하는데 몇 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알고리즘 원리 자체가 너무 쉽고, 그리고 그냥 K만 조금 바꾸면 되고, K민즈에서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K밖에 없어서 거리 디스턴스 함수를 좀 바꿀 수도 있긴 하지만 거의 K만 바꾸고,
그리고 근데 이제 좀 단점은 무작위 초기화라는 거지. 그래서 랜덤하게 초기화 시점이 랜덤하게 할당이 돼서 아무래도 잘못된 위치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거기 기준으로 최적화가 돼버리고 이제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K를 임의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KNN에서도 똑같이 K를 내가 일일이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K가 최적인지를 알 수 없고, 이 K를 또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싶은 마음에 계속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평균을 쓰기 때문에 단값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그냥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면 조금 적용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만약에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을 때 K-민즈는 이거를 클러스터링 해낼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랜덤하게 센트로이드를 찍고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내는데, 실제로 이거 그리고 바깥에 원이 해서 4개의 클러스터가 설정이 됐어야 되는 건데 K-민즈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원형으로 그려낼 수 없으면.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클러스터링 방법을 써서, 클러스터링 방법도 상당히 많은 게 DB 스캔이라든가, 그러니까 밀도 기반으로 하는 DB 스캔이나, 아니면은 K-민즈를 조금 바꾼 시프트 K-민즈인가? 시프트 민즈 알고리즘이 있고, 그거 말고도 아까 봤던 하이어러키컬 쪽에 디스턴스라든가 아니면 PAM이나 다양한 분집 방법이 있으니까 다른 분집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그래서 이제 그 파라미터 K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를 몇 가지 알아보면, 가장 통계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사전 지식을 활용을 해서 경험적으로 K를 선택하는 방법. 만약에 이 자료가 있는데 타겟은 없지만 이게 무조건 5개 정도로 분류가 되어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K를 5개를 선택하고 그냥 클러스터링을 해버리는 거지.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리고 이거는 룰 오브 썸이라는 명칭이 있는 방법인데, 그냥 그 전체 자료수 n을 반으로 나눠서 그거의 스퀘어 루트 한 개수로 일단 K를 임의로 설정, 그 부분으로, 아무래도 이 값이 소수점으로 나올 거니까 그 위나 아래 부분으로 해서 K를 설정을 해보고 하다 보면 잘 맞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의 개수에 맞춰서 K를 설정하는 방법이고, 근데 이런 거는 좀 약간 너무 경험적인 방법에 가깝고, 좀 더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이제 그 군집 내의 분산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군집 간의 그 어떤 분산을 또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군집 내 분산이랑 군집 간의 그 분산, 아무래도 군집 내 분산은 작을수록 좋고 군집 간의 분산은 클수록 좋겠지. 왜냐면 값이 천차만별일수록 클러스터링이 제대로 된 거니까. 그리고 비슷한 것들이 모여있다는 건 정말 잘 클러스터링을 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군집 내 분산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군집 내 분산을 K의 개수에 따라서 도식을 한 건데, 보통은 아무래도 K가 잘게 쪼개지다 보면은 군집 내 분산이 작아지.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그 작아지는 과정 중에서 엘보우 포인트,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점에 K를 선택을 하면은 이때 K가 좀 제일 잘 분류를 해낸다. 아무래도 K는 이렇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한 2개, 3개 이 정도는 너무 적고 해서 적당한 K가 필요하니까, 이 군집 내 분산이 적당히 줄어드는 지점, 그러니까 줄어드는 기울기가 좀 감소하는 지점에서의 K를 선택을 하면 이 K는 이제 적절한 K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이제 분산이라는 통계에 기반해서 선택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이제 클러스터링 이렇게 해서 K까지 선택을 하고 클러스터링을 했다. 이 클러스터링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슈퍼바이저드 러닝이면은 타겟 변수를 이용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RMSE 같은 걸 계산을 해서 체크를 하면 되는데 클러스터링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서 타겟 변수가 없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내부 평가랑 외부 평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부 평가는 이제 데이터 집합을 클러스터링한 결과 그 자체를 놓고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아무래도 클러스터 결과 자체만을 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내부가 높은 유사도를 가지고 있고 클러스터 간에 낮은 유사도를 가질 때 좀 더 좋은 점수를 주게 되고, 그리고 이런 방법은 근데 조금 단점이 있다면 이게 평가 점수가 높다고 해서 이게 실제 제대로 된 클러스터라고 볼 수가 없다는, 아무래도 그냥 그냥 분류해놓고 분류된 내부를 기준으로 체크를 했다 보니까 이걸 정말 실제와 잘 맞을까라는 걸 주장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높은 점수가 나오면 그만큼 잘 클러스터링을 했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보면 먼저 이 DB 인덱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다 수식이 있는 건데 뭐 수식 보면 쓸데없이 복잡하니까 그냥 이 DB 인덱스 함수 써서 계산한 다음에 이 계산값이 높으면 좋은 건지 낮으면 좋은 건지, 그리고 이게 뭐랑 뭐를 나눠서 뭐가 어떻게 나온 건지만 알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데이비드 브리딩 DB 인덱스는 높은 군집 내 요사도, 가장 기본 베이스인, 그리고 낮은 군집 간 유사도를 가지면 낮은 값을 가지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냥 그렇게만 알아도 돼요. 낮을수록 좋다. 뭐 만약 수식이 궁금하면 위키피디아에 있으니까 수식 찾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던 인덱스. 이거는 그 거리를 이용을 하는데 군집 간의 최소 거리랑 군집 간의 최대 거리를 이용을 해서 그 비율을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 거리랑 최소 거리의 비율을 가져서 이 값이 크면 제대로 분류가 됐다 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분모의 뭐 최소 거리를 가지게 되고 분자의 최대 거리를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둘 중 최대 거리가 크고 최소 거리가 작을수록 값이 커지니까 던 인덱스 값이 커지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이 실루엣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던 인덱스나 DB 인덱스는 그냥 클러스팅 결과 하나를 두고 값이 하나가 나오는데 실루엣 같은 경우는 표본마다 체크를 해서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나타나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잘못 클러스터링 된 표본이고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제대로 클러스터 된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실루엣은 좀 더 정보가 필요해서 그걸 이제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시각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실루엣 플롯이라고 하면 0을 기준으로 각 표본마다 이제 실루엣 값이 X축에 놓여져 있어서 오른쪽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쪽이 있다 그럼 마이너스 1쪽으로 또 조금씩 퍼져나가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들이 각각 클러스터가 할당이 돼 있으니까 웬만하면 클러스터를 일단 정렬을 하고 클러스터 내에서 이제 그 실루엣 값이 높은 순부터 낮은 순으로 차례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값이 1쪽으로 멀리 퍼져 있을수록 좋기 때문에 실루엣은 이 전체 평균이 한 0.5 정도 되면 이제 제대로 클러스터링이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외부 평가인데, 이 외부 평가는 클러스터링의 결과물보다는 그 결과물에 사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답을 주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타겟 변수처럼. 실제로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니까 타겟 변수가 없지만 내가 이 타겟 변수를 임의로 할당을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너가 제대로 클러스터링 했다면 이 표본은 1번 클러스터가 돼야 되고 뭐 이 표본은 2번 클러스터가 돼야 되는 이런 정답을 임의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 범주형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어떤 애큐러시를 계산하듯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된 결과랑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결과가 이제 잘 맞았냐, 틀렸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먼저 랜드 매저라고 해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얼마나 답을 잘 맞춰준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애큐러시랑 계산식이 똑같이 나옵니다. 단지 이름만 그냥 랜드 매저라고 하는 거지, 애큐러시랑 계산식이 똑같고, 그리고 F 매저는 나중에 11장에서도 할 거지만, 이거는 프리시전형 리콜이라고 하는 어떤 측정 값이 있는데, 그러니까 프리시전이랑 리콜은 우리가 챕터 1에서 잠깐 다뤘던 그건데, 이 프리시전과 리콜을 이용해서 계산한 평가 속도를 여기 클러스터링, 언슈퍼바이즈드 문제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F1 스코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F 매저에 대한 자세한 거는 11장 쪽에서 하고, 간단하게는 그냥 프레시전이나 리콜이나 값이 클수록 좋은데, 이거를 이제 프레시전과 리콜을 더한 값을 뭐 분모로 두고 그 두 개를 뭐 곱한 건가 해갖고 그걸 분자에 두면은 그 값이 이제 뭐 클수록 좋다. 결국 F 매저는 클수록 좋다라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그런 평가 척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는 건 자카드 인덱스. 네, 자카드 인덱스는 그러니까 어떤 표본과 표본 간의 유사도, 시밀러리티를 측정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 아무래도 클러스터 된 결과가 범주형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한 결과랑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결과 변수 두 개가 있으면 이 클러스터랑 이 클러스터 간의 교집합과 합집합을 이용을 해서 교집합된 개수랑 교집합한 개수를 분자해 놓고 합집합의 개수를 분모해 놓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1, 2, 3, 4, 1, 2, 3, 4로 된 값이면 교집합과 합집합 같은 걸 계산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거를 뭐 트루 포지티브랑 폴스 포지티브 이런 그때 썼던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자카드 인덱스를 표현한 게 있는데, 그 식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서 아무래도 1에 근접하면은 내가 클러스터링이라고 했던 결과랑 내가 정답이라고 말했던 거랑 유사하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은 그냥 간단하게 K-민즈만 알아봤는데 상당히 방대한 알고리즘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